예,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강좌고요. 전북문학의 흔적 찾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극작을 하는 최기우입니다. 세 번째 강좌의 맨 끝에 설명드렸던 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어떤 문학관들이 있는가. 그래서 뒤에 공식 명칭에 문학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테마관이나 기념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도 문학관의 범주에 들 수 있는 곳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 세워진 곳은 채만식 문학관, 또 미당시 문학관, 뭐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에 세워졌고요. 차례차례로 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문학관들이 시민을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맨 처음 소개해드릴 문학관은 익산에 있는 가람문학관입니다. 사실 각각의 문학관들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화면은 바로 처음에 소개드렸던 바로 이 화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문학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체크하셨다가 그 지역에 가실 일이 있으시거든, 아니면 일부러라도 짬을 내서 그 지역에 가실 일이 가셔서 가까이 문학관들을 좀 찾아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가람문학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문학관 곁에 선생이 살았던 수제라고 하는 생가가 있고요. 또 뒷산에는 선생의 묘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가람 선생의 흔적 찾기라고 하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먼데 계신 분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맨 위에 있는 가람 시비는 전주 다가공원에 있는 시비입니다. 가람 선생은 1968년도에 돌아가셨고요. 69년도 이 가람 시비는 1969년도에 세워졌는데, 그때 당시 전주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가공원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신사가 있던 곳입니다. 광복이 되고 신사는 무너졌지만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골칫거리였는데, 사람들에게 신사가 무너진 그 자리에 무엇을 세웠으면 좋을까 라고 물어봤고, 사람들은 가람 선생의 시비를 세우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워진 게 바로 저 시름이라고 하는 시가 새겨진 시비입니다. 지금은 전주 사람들도 다가산에 오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옛 사진들을 모으다 보면 가족 사진들을 많이 찍는 몇 군데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덕진공원이고요. 두 번째는 한벽루입니다. 한벽당. 그리고 세 번째는 다가공원입니다. 다가공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해요. 지금은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전주 시내를, 구도심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곳은 다가공원과 오목대, 아마 두 곳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아니었나. 그리고 다가산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그런 공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람 시비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여산 휴게소에 있는 가람 동산입니다. 또 그 옆은 가람 선생의 생가에 있는 동상입니다. 그래서 가람의 흔적은 아주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다가공원뿐 아니라 전주에서는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바로 앞 숲의 들머리에 가람 선생의 난초가 새겨진 시비가 있고요. 또 시비의 맞은편에는 신석정 시인의 시 산산산이 새겨진 비가 또 있기도 합니다. 또 가람 선생 생가 가까운 여산 남초등학교 교정에 별이 새겨진 비가 있고요. 또 수우제가 있고, 또 문학관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산휴게소 순천 방향 쪽에 가람동산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람 선생의 더욱더 가까운 건 그 별이라고 하는 노래죠. 우리가 노래로도 더 많은 문학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은근히 많은 작품들이 가람 선생의 시에서 비롯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학교 교가도 꽤 많이 작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람의 문학관에 가시면 가람 선생이 작사를 한 학교의 교가들을 들어보는 뭐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남원 고전소설문학관입니다. 지난 차시의 강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남원 고전문학, 또 남원은 춘향전, 흥부전, 병강세전, 만복사적포기, 또 최척전, 홍도전, 또 오늘이 소서라고 하는 노래 등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고전 문학들이 남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만복사적포기의 시작은 전라도 남원부에 살고 있는 한 노총각 양생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최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 남원의 최척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일찍 어머니를 잃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은 고전문학의 우리나라 최고의 성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남원 광활루 옆에 남원 고전소설문학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쉬운 건 크기가 너무 작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그 작은 공간에 여러 작품들이 조금씩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기회가 되면 남원 고전소설문학관을 조금 더 넓혀서 남원이 얼마나 많은 역사문화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가, 고전소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전소설 속에 남원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남원 전체는 어떻게 돌아다니면 남원의 곳곳에서 고전소설을 만날 수 있고, 또 남원의 옛 이야기들을 현재의 동화로 옮겨 놓은 작품들을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연결해 놓은 그런 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원에 가시면 광활루만 들리지 마시고 남원 광활루 주변에 월매로와 향단로와 방자로를 걸어보시고, 또 향단로에 있는 고전소설문학관을 들러보시고, 또 고전소설문학관 바로 옆에 있는 안숙선 명창의 여정이라고 하는 또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안숙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도 한번 살펴보셔서 남원과 판소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그 재미난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고화문학관입니다. 실제 고화문학관은 아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고창과 군산에 처음 문학관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면 고화 최승범 선생과 관련된 문학관이 훨씬 더 일찍 생겼죠. 그런데 단어 자체가 고화 문학관은 아니었었고요. 최승범 선생의 작업실, 또 최승범 선생의 책을 모아놓는 공간, 그래서 고화 문예관이라고 이름 지었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고화 문예관이나 고화 문화관이라고 이름 지어 다양하게 불렀던 뭐 그런 곳이 그 뒤부터는 고화 문학관이라고 사람들의 입에
붙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포털 사이트나 또는 뭐 전화번호부 검색이나 이런 데 보면 고아문예관이라고도 나오고 고아문화관도 나오고 문학관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 쓸모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정립이 되지는 않아서 고아문학관에는 선생님께서 모아놓으신 굉장히 귀한 책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전에 수없이 많은 문학인들과 교류하면서 나눴던 편지, 또 친필 원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뜻있는 분들의 힘이 모아져서 고아문학관도 많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혹은 많은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아 선생의 뜻을 어떻게 모으고 또 고아 선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열망을 어떻게 갈무리해서 문학관의 갈 길을 정하느냐. 문학관들도 단순히 한 가지 목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능들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시민 체험 행사들을 하는 곳이 있을 테고, 문학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이 있을 테고, 연구 기능을 강조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기능들을 강조하는 곳들도 있겠죠. 그래서 고아문학관은 어떤 역할을 조금 더 내세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체계화 정리가 되면 아마 좋은 문학관으로 좀 더 많은 시민과 연구자들을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는 전주 한옥마을 성심여고 옆에 있고요. 향교길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주 김한태 문학관입니다. 김한태라고 하는 이름을 고등학교가 지나고 나면 다 많이 까먹게 됩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기억하는 게 순수비평의 선구자 뭐 이런 정도로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뒤로는 많이 까먹습니다. 김한태 문학관은 무주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무주 읍내에 만들어졌고요. 바로 아래층에는 최북미술관이 있습니다. 최북이라고 하는 분은 화가인데 자신의 귀를 자른 뭐 일화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이름은 김한태 길이 아니고 최북길입니다. 김한태 선생과 관련해서는 그 김한태 문학관에는 뭐 저서와 또 유물 100여 점, 또 매년 가을에 문학사상사, 그리고 김한태 기념사업회, 또 무주군 뭐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문학제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1986년도에 나제통문 앞에 세워진 김한태 문학비입니다. 1980년대에는 문학비들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박두진, 이어령, 김동리, 또 최승범, 문순태, 이병주, 송하춘, 오탁번, 박완서, 김열규, 최일남, 오세영 등등의 많은 문학인들이 뜻을 모아서 나제통문 입구에 문학비를 꽤 큰 규모로 세웠습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김한태 선생은 쉽게 잊혀져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대중적으로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존경해야 될 만한 숱한 일화들을 간직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의 문학관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평론가의 문학관들은 큰 재미는 없습니다. 읽는 재미가 별로 없죠. 하지만 김한태 문학관은 문학관의 반 이상은 수필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행히 김한태 선생은 고향 무주를 소재로 2편의 수필을 남겼습니다. 그 수필은 첫 번째는 내 고향 무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소년 시절과 소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사방을 산이 빽 둘러섰
둘러쌌다. 그리고 병풍 같은 덕유상 줄령에서 시내가 흘러나와. 그래서 쭉 이렇게 곳곳에는 무주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글들이, 문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문학관이 만들어져 있고, 화면에 나오는 문학비는 문학관 옆에 있는 예체문화관에 세워져 있는 문학비입니다. 자, 김한태 선생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김한태 선생은 순수문학 비평의 선구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전북 사람이라고 하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의 애국적인 모습들입니다. 첫 번째는 전주 고등보통학교에서 일본인 교장 추방 사건으로 인해서 스스로 퇴학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일 문학이 싫어서 절필한 사건입니다. 고등학교를 자원퇴학하고 또 절필을 하고 찾아간 곳 자체가 고향 무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주라고 하는 곳을 얼마나 기대어서 살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 김한태 선생의 글쓰기는 1934년부터 40년까지 7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만, 이분이 썼던 글 자체가 순수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곳에 커다란 이데아를 세울 만큼 대단한 글쓰기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특히 고향 무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은 우리가 좀 더 챙겨봐야 될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매창입니다. 부안에 가면 석정문학관이 있고요. 또 매창 테마관이 있습니다. 매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화우 흔난 일제 울며잡고 이별한님 이렇게 시작하는 시 이화우 때문에 이화우는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또 부안에 가면 매창길이 있고요. 매창 공원이 있고 또 매창 테마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창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부안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로 남아있는 그런 분입니다. 매창이 여러 시를 남겼는데 그 시는 대부분 사랑과 관련된, 그리움과 관련된 그런 시들입니다. 그 그리움의 대상은 유희경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분과의 인연은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매창 자체가 짧게 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38살에 생을 끝마쳤으니까요. 아쉬운 일입니다만, 매창은 그 뒤에도 여러 사람들과의 굉장히 재미난 일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허균과의 일화입니다. 자, 부안을 대표하는 여러 문학인이 있습니다만 사실 허균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균은 홍길동전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홍길동전과 관련된 배경지라든지 또는 허균의 태생지만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홍길동전을 쓴 곳이 부안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을 살펴보면 부안과 관련된 여러 지명들이 좀 살펴지기도 하고요. 또 매창과 관련된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기도 한데, 실제 허균은 굉장히 분방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매창과는 시를 통해서 문인과 무진으로, 인간과 인간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만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매창과 유희경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소재로 한
소설보다도 매창과 허균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매창은 지금 현재 더욱더 뜻깊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창을 기억하는 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매창의 시는 가람 이병기 선생과 신석정 시인이 해석을 해서 한글로 옮겨 적어서 훨씬 더 아름다운 시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매창공원에 가면 다양한 형태의 시비들이 있는데, 그 시비들에는 가람 이병기 선생 또 송수건 선생들이 매창을 기리면서 쓴 시를 비롯해서 매창의 시, 또 유희경의 시, 허균의 시 등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매창 테마관에서는 매창의 삶과 작품 세계가 풍성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곳곳에서 매창의 시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 매창의 시 전집도 시집도 평민사에서 출판을 했죠. 그래서 매창의 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가가 있구나,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건 이처럼 절절한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창의 시를 한 번쯤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안의 신석정 시인입니다. 신석정 시인의 문학관의 입구 쪽에 보면, 한편의 시는 불행한 결의의 멍든 마음을 되찾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문장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이병기, 서정주, 강은교, 김영랑 등등 여러 문학인들에게서 받은 편지, 또 파이프, 안경, 사진기 등등의 많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문학관 바로 앞에는 신석정 시인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1933년에 짓고 52년 전주로 오기까지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시집 촛불 또 슬픈 목가에 실린 작품들 대부분을 썼던 고택이 있습니다. 그 고택은 청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근처에는 다양한 형태의 여러 형태의 시들을 시비들에 새겨 넣었습니다. 자, 신석정 시인의 시집은 신석정 시인은 워낙 많이 알려진 시인인데요.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교과서 속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알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신석정 시인 하면 같이 따라붙는 단어가 목가 시인이었습니다. 자연을 노래한 시인. 그리고 다양한 여러 형태로 소개된 그 시들 모두가 목가 시인의 모습으로 해석이 되어서 설명되었었죠. 그래서 40대 이상의 들에게는 목가 시인의 대표적인 분으로 청록파 시인들과 또 신석정 시인을 예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신석정 시인은 절대 목가 시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단 한 편의 친일시도 쓰지 않았고, 온 전 국민의 80% 이상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창씨개명에도 절대 응하지 않은 시인이 바로 신석정 시인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리의 숱한 혼란기에 군사구테타까지, 일제강점기 광복, 그리고 그 뒤에 한국전쟁, 또 5.1 군사구테타, 이런 것들이 쭉 있는 당시에도 단 한 번도 역사와 타협하지 않고 시대를 바르게 그린 작품들을 써서 발표했던 시인이 바로 신석정 시인이기 때문입니다.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가람 이병기 선생을 가리켜서 단 한 줄의 친일 문장도 남기지 않았고 창씨개명도 하지 않은 위대한 시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각각의 많은 자료들이 전산화되면서 안타깝게도 가람 이병기 시인이 1943년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1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던 그해 겨울에 1943년 12월 8일에 12월 8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한 친일시가 한편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에 거론됐던 그 아름다운 호사가 조금은 아쉽게 되었습니다만 신석정 시인은 그 뒷날 허소라 시인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일제하에서 창씨개명도 하지 않았고 일문으로 원고를 쓰지 않은 보기 드문 문학인, 대표적인 문학인으로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문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안에 가시면 부안의 아름다운 바닷가만 가실 생각 마시고 그 부안의 아름다운 바다를 가시기 전에 또 매창 테마관에서 그리움과 관련된 아름다운 시들도 살펴보시고 또 신석정 시인의 기백이 담긴 그 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순창에 있는 설공찬전 테마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승에서 선하게 산 사람은 저승에서도 잘 지내나 악한 사람은 고생하거나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승에서 왕이었더라도 반역해서 집권하였으면 지옥에 떨어지며 가난하다 죽은 충신은 저승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여성도 글만 할 줄 알면 관직을 맡을 수 있다. 비록 이승에서 임금이라고 해도 주전충 같은 사람이면 지옥에 간다. 자, 최수의 소설 설공찬전의 내용입니다. 조선시대입니다. 자, 여성도 글만 할 줄 알면 관직을 맡을 수 있고, 자, 그거보다 더 대단한 말, 임금이라고 해도 주전충 같은 사람이면 지옥에 간다. 야, 대단한 발언을 한 게 바로 설공찬전입니다. 설공찬전은 순창을 공간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창 설씨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순창 설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순창 금과면에서 개관을 했고요. 또 그곳에 가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묘, 또 생가터 관련 유적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공찬전은 모두 불태워져서 없어졌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일부분이 누군가가 필사한 것이 남아서 우리가 그것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홍길동전보다 100년 앞선 최초의 한글 소설이거나 혹은 한글 표기 소설로 꼽힙니다. 자, 혼과 관련된 죽은 혼이 돌아와서 남의 몸을 빌려서 이승에 머물면서 예전에 이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그런 전기 소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판타지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그 내용 자체가 여성도 벼슬을 할 수 있고 임금도 지옥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단한 기백을 가진 소설입니다. 순창에 가실 일 있으면 반드시 들려보시면 좋을 만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기백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내용의 소설을 썼구나. 다른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고 대단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0년을 전후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자, 다음은 전북문학관입니다. 전북문학관은 권삼등로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주 덕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작고문화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이 공사는 한 2년 정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곳에 문학관의 흔적만 있고요. 문학관 자체를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공사 중이어서 나중에 몇 년 뒤에 그곳이 조금 더 넓고 깊은 전북 문학을 담고 있는 그 순간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자랑스러운 한글학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어학자 정인승 선생의 삶과 언어세계를 담고 있는 곳인데요. 장수에 있는 정인승 기념관입니다. 이분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한글 사전을 편찬하다 옥고를 치르면서 한글 수호의 앞장선 국어학자이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의 기념관이고 보훈시설입니다. 그래서 문학관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 등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한글학자의 언어세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최소한 우리가 주시경, 최현배 등등으로 대표되는 한글학자들에 앞서서 정인승이라고 하는 이름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이름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수군 계북면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고인 정인승 선생이 편찬한 책들, 원고, 또 생전에 사용했던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선생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글학회를 이끄시면서 큰 사전을 편찬하신 분이고요. 중앙대 건국대 교수, 또 전북대학교 총장, 또 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하면서 한글 가꾸기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자, 1982년 동아일보를 보면 국치를 맞아 정인승 몽에게 듣는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잠깐 이 내용들을 뽑아봤습니다. 나는 그전부터 덕유산을 중심으로 우리 의병들이 일군과 싸우는 것을 똑똑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의병들을 잡아다 학살하는 현장도 보았어요. 국치일 이후에도 나는 의병들의 항쟁을 수없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일본은 이제라도 죄는 지은 대로 간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변치 않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죠. 정인승 선생이 국치일에 13살 정도의 나이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1910년을 전후로 한 그 해에도 일군과 싸우고 있는 의병들의 모습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록으로 남지 않은 숱한 분들, 그 숱한 의열에 가득 찬 그런 분들이 기억 속에만 남아 있다가 지금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말았고, 정인승 선생과 같은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남긴 글을 통해서 무진장 쪽에, 무주진한 장수 쪽에서 의병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모습을 이런 분들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씩 짐작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면서도 너무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인승 선생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학을 공부하다 신학문에 눈을 뜨게 된 배경, 또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당에 있던 자리에 동실학교를 세운 뒤에 7년 동안 소년 훈장 노릇을 했던 사연, 덕유산자라고 마을을 드나들던 의병과 일본군, 또 1년 반 만에 최우등상을 받고 졸업한 진안 용담 고등보통학교, 서울에서 하숙집 동료들과 등사판을 구해 사제 독립신문을 만들다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독립선언서를
벗어내 감추고 고향으로 가던 길. 그리고 고창 고등보통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조선어와 영어를 가르쳤던 시절의 일화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전북에 있었던 또 대한민국에 있었던 여러 역사들을 이분의 일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단한 고등학교들이 몇 군데 있죠. 신흥학교, 기전학교, 또 전주고등학교, 또 고창고등보통학교, 이런 것들에서 중에서 특히 이제 고창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조선어 영어를 가르쳤고 여기에서 다양한 역사들을 함께 했을 때 일화들이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자, 정인승 선생은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한 연희전문학교 시절에 별명이 언어일 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또 사전 편찬, 기관지 한글 발행인 등으로 활동을 했고 조선어학회 사건과 3년간의 감옥 생활이 있었고 해방된 조국에서 시작된 교과서 제작, 또 국어교사 양성, 또 학회활동, 서울역 운송부 창고에서 발견된 사전의 옛 원고들, 이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한국전쟁으로 땅속에 묻어야 했던 원고들, 전주의 전시연합대학과 명륜대학교에서의 국어학 강의, 한글파동, 전북대학교의 태동과 3년 동안의 교학차장 활동, 중앙대 1위 분교와 원광대에서의 강의, 5.16 군사정권의 교육특별법 정년제로 7개월 만에 퇴임했던 전북대학교 총장자리, 또 그 뒤로도 쉼없이 이어진 중앙대, 홍대, 연세대, 명지대, 단국대, 건국대, 원광대 등에서의 강의.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시기 2년, 3년 전까지도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일본 교과서 왜곡이 갈수록 심해지고 또 언어 파괴 현상이 하나 재미로 여겨지는 지금 한민족의 말과 글을 지키고자 몸과 마음을 다했던 선생님의 삶과 지조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울림으로 다시 새겨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정인승입니다. 자, 김제에 가면 아리랑문학관이 있습니다. 아리랑문학관이라고도 하고 조정래 문학관이라고도 하고 조정래 아리랑문학관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불리죠. 또 실제 부착도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정식 명칭은 조정래 아리랑문학관이고요. 벌교에 가면 소설 태백산맥을 테마로 한 또 태백산맥 문학관이 있죠. 그래서 명칭 자체를 조정래 아리랑문학관으로 달리 부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백산맥 문학관보다는 훨씬 더 이른 시기에 개관을 했습니다. 아마 2003년도 정도에 개관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곳에 가면 꽤 많은 형태의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문학관들이나 이런 곳들 가면 실제 작가나 작품에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막막한 시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랑문학관에 가시면 이 작가에 큰 관심이 없어도 작품을 읽지 않았어도 작가가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재미만으로도 볼거리들이 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런 시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 아까 첫 화면에서 나왔었던 아리랑의 유필원고가 키높이 더 길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숫자들을 살펴보는 그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와, 이런 것까지 전시를 해놓다니 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자, 이 볼펜 심들이 쌓여 있죠.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옆에는 펜입니다. 아마 저 볼펜 심을 세라믹 펜 심을 넣어서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방금 생각하셨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 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리랑 전체를 쓴 세라믹 펜. 글씨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 깨져 금이 갔다. 스카치 테이프를 수십 번씩 감아 돌려가며 사용해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붙어 있습니다. 또 옆에는 아리랑 지필에 사용한 세라믹 펜 심들 총 586개. 볼펜은 좀 오래 쓰다 보면 속칭 볼펜통이 자꾸 생겨나 글씨가 지저분해지고 만년필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무게마저 소나기와 팔에 부담을 주게 된다. 그 두 가지 단점을 동시에 해결해 준 것이 세라믹 펜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서 내 물건들,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더 귀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다시금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전시품들이 아리랑 문학관에 가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주에 있는 최명희 문학관입니다. 아까 조정래 선생과 관련된 문학관으로 김제에 있는 아리랑 문학관, 또 전남 벌교에 있는 태백산맥 문학관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박경린 선생과 관련된 문학관도 박경린 선생이 태어나고 또 묘가 있는 통영에 문학관이 있고, 토지의 주요 배경지인 경남 하동에 평사리 문학관이 있고요. 또 박경린 선생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토지라고 하는 작품을 썼던 강원도 원주에 가면 거기에는 또 토지문학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명희 선생도 최명희 선생이 태어난 전주 한옥마을에 최명희 선생의 이름을 딴 최명희 문학관이 있고요. 또 최명희 선생의 대표 작품인 소설 혼불의 주요 배경지는 남원과 전주와 만주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남원입니다. 그래서 남원에 소설 혼불을 배경으로 한 남원 삼해면에 혼불이라고 하는 작품의 이름을 딴 혼불 문학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문학관은 200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남원에 있는 혼불 문학관은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문학관은 최명희라고 하는 단어를 앞세웠기 때문에 작가를 중심으로 구성됐고, 남원의 문학관은 혼불이라고 하는 작품을 앞세웠기 때문에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가를 소개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담고 있죠. 하지만 전주에 있는 최명희 문학관은 혼불뿐만 아니라 최명희 선생의 다른 단편소설 그리고 수필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여러 전시품들과 또 문학 행사들을 추진해 왔고, 또 혼불 문학관은 혼불 속의 각각의 장면들을 디오라마 형태로 짜놓은 전시품들이 있습니다. 작가를 기억하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것이 최명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최명희 선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전주에 최명희 문학관이 있고요. 또 최명희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 최명희의 생가는 최명희 생가터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고 기념석을 세워놨습니다. 또 최명희 선생이 묻힌 곳은, 묘가 있는 곳은 혼불 문학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곳에는 최명희 선생의 어록에서 가려 뽑은 10개의 문장들을 새겨놓은 작은 돌덩이들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명희 문학관, 또 최명희 생가터, 또 혼불 문학공원이 있고요. 생가터와 최명희 문학관을 잇는 길의 이름은 최명희 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에 홍풀문학관이 있고요. 주요 배경지인 서도역과 연결되는 그 사이에 있는 큰 길을 홍풀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를 기억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념사업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주와 남원의 최명희 기념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홍풀문학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홍풀문학관을 가실 일이 있으면 홍풀을 들고 남원에서 홍풀에 묘사된 남원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시면 홍풀문학관 뒷산 또 앞에 보이는 들들 그 옆에 마을들 모두가 홍풀에 나오는 배경지들입니다.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오목대 또는 전주천 또 향교 각각의 공간들은 전주로 나온 홍풀 속 인물인 강모가 거들었던 곳, 또 강모가 오육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홍풀 한 권을 들고 전주천을 기행할 수도 있고 전주 한옥마을을 여행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을 가지고 전주를 여행하고 남원을 여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단지 홍풀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작품들을 가지고 지역을 연구할 수 있는,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전라북도에 있는 문학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더 많은 형태의 이야기들을 사실은 좀 더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제강점기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기억해야 될 전북의 문학인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 관계상 많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문학관을 거론할 때 말씀드렸었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일제강점기 때 활동하셨던 신석정 시인, 또 가람 이병기 시인, 또 정인승 한글학자 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소개한 해학 이기 선생, 일사오적 암살단의 취지문을 쓴 김제 출신 해학 이기 선생입니다. 김제에 가면 해학로가 있어요. 해학 이기 선생의 생가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석정 이정직 선생의 생가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서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요것들을 제 설명과 다르게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익산 출신 시인 임규 선생은요, 일본 총리 집을 찾아가서 조선 독립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조선의 독립을 선포할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수상과 의회에 조선 독립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또 총리의 집을 찾아가서 독립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익산 출신 시인 임규입니다. 자, 독립선언서를 쓸 때 자신이 안방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중요하다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당시 검문이 심했습니다만 임규 선생의 부인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받지 않고 최남선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 도쿄니치 신문 1919년 3월 3일자 신문에 임규 선생과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문학을 개척했던 전주 출신 이익상, 그리고 한국 최초의 시 전문지 금성을 발간했던 전주 출신 유엽 선생도 있고요. 그래서 최초의 서사시를 우리는 김동완의 국경의 밤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김동완을 발굴한 분도 유엽이고 김동완 국경의 밤보다 앞서서 서사시 소녀의 죽음을 발표한 분이 바로 유엽 선생입니다. 이분은 꿈은 아니었만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북의 첫 번째 근대 희곡 작가는 부안 출신 김태수 선생입니다.
그리고 부안 분들은 훨씬 더 다른 이름으로 먼저 아실 수 있습니다. 부안의 교육을 책임지셨던, 그래서 부안 중고등학교와 부안 여자 중고등학교를 설립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초의 목적문학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도 만드신 분이죠. 자, 그리고 다음 신춘문예는 1925년 동아일보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 부분 첫 번째 수상자는 전주 출신 김창술입니다. 자, 이런 시를 쓰셨고요. 자, 그리고 아동문학가 전주 출신 김한동 선생도 있습니다. 193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구원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작품을 썼고요. 이 작품은 옛날 어느 나라 임금이 정사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이익을 악착같이 쫓다가 아들과 백성의 왕위를 뺏긴다는 뭐 그런 내용. 결국은 민의를 수용하지 않는 임금은 추출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혁명관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피라 사건의 첫 번째 주인공, 1923년 한국 최초의 피라 사건의 주인공인 부안 출신 신일용. 이분은 1918년에 전주의 완산병원을 개업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1919년 전주 만세운동을 주도하신 분이고요. 사회주의에 입각한 여성 해방 문제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피라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자, 전북 출신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김제, 5살 때부터 김제에 살았던 곽복산이라고 하는 도가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뭐 도가 작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도가가 딱 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문학자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동화인 새파란 안경은 무르게 눈먼 부자가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자, 그리고 13살에 신춘 현상 공모에 당선된 천재작가 전주 출신 정우상도 있습니다. 그의 동화는 무도하는 어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입니다만 그 동화에는 임금이 갖춰야 할 으뜸은 백성의 소리를 고루 들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자, 남원 출신 비평가 윤규섭, 북한에선 윤세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고전 문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그런 분입니다. 저는 지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멈춤 화면을 통해서 화면에 있는 글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에서 에스페란토 시집을 낸 익산 출신 정사섭. 우리말을 빼앗긴 뒤 일본어 대신 에스페란토어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자유와 보편, 세계평화의 기본 정신을 일본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귀국하자마자 경기도 경찰국 외석까에 잡혀가서 일체를 압수당하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쓴 글은 이렇습니다. 사슬에 매인 노예들이여 일어나라. 사슬에 얽매인 노예들이여 일어나라. 우리에게 해방의 기회가 왔다. 이런 류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한국 최초의 여성문학평론가인 전주 출신 임순득입니다. 여류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이전에 한 작가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주장한 분입니다. 1910년대 남성의 부속물로서의 여성에서 벗어나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나혜석, 그리고 1920년대에는 강경애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30년대는 여성이 자립하기에는 식민지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삶, 대안적 여성의 주체를 꿈꾼 세상, 임순득이라고 하는 여성운동의 1930년대 여성운동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임순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임순득 선생과 관련된 다양한 평론글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임순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있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좀 빠르게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을 다 알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꼭 아셨으면 좋을 만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1923년 정우상의 동화, 28년 곽복선의 동화, 1930년 김한동의 동화. 각각의 동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문이 갖춰야 될 으뜸은 백성의 소리를 고루 들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임금도 잘못을 저지르면 왕위를 빼앗기고 추방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작가들에 의해서 일제강점기 때 쓰여지고 발표된 작품들입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은 정여립, 유형원, 또 허균, 동학농민혁명 이런 쭉 역사를 딛고선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쭉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은 군주의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이 것을 명확하게 밝힌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도 우리의 기백이 살아있는 그런 작품들을 썼던 게 바로 전북의 문학인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총 4차례에 걸쳐서 빠르게 전라북도의 근현대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남은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서 전북에는 어떤 문학관이 있고 또 책을 읽으면서 전라북도와 관련된 단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전북과 관련된 어떤 문학 작품들을 한번 써볼 생각이 드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각의 화면들 속에 있는 문장들이나 단어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요.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